자, 오늘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극한 무한 토론 투쟁. 아하, 내가 만들고도 멋있어요. 자, 각 당 대표 의원들의 즐거운 수다와 난상 토론이 함께하는 여의도 UFC 시간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경화 외무장관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여의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급속 냉동 상태죠. 자, 지금 여의도에서 막 달려오신 이분들 생각은 어떤지, 견해는 어떤지, 인간적인 입장은 어떤지, 정치적 입장은 어떤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손은 들어주세요. 보는 라디오예요. 그렇죠. 고릴라로 보니까 재밌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죠? 하트를 날려드립니다. 자,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 오래 하신 분이어서 역시 세련돼. 이제 앞으로 못 볼 것 같아요. 당대표 되면. 예, 기호 2번 하태경입니다. 예, 소개도 안 하는데 나와요. 하태경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하태입니다. 예. 어디에 무슨 정당? 바른정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이에요? 중요한, 이거 아직도 모르는 분들 있어요. 아이, 그럼요. 바른정당입니다. 제 눈높이를 딱 보면 이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신보수가 아니라 신보수입니다. 자, 그런데 하태경 의원님. 당내 전당대회죠? 예, 맞습니다. 전당대회가 며칠이에요? 26일입니다. 6월? 예, 지금 다음 주인가요? 얼마 며칠 안 남았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야, 보통 전당대회면 들썩들썩한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이 진행하죠? 지금 숙제입니다. 예. 관심 받는 게 지금 최고 목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그 당 홍보하고 우리 전당대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번 하세요. 자유한국당 깨하려고 나왔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쪽팔려 죽겠습니다. 보수. 자랑스러운 보수. 부끄럽지 예. 않은 보수. 예. 이번에 젊은이들한테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보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정치쇼 자주 나와야 되는데. 정봉주 정치쇼에 하는 거 봐서. 예. 그가 아니고 자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라이벌을 이렇게 거명해 주셔야 돼 흥행몰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라이벌. 예. 몇 파 전이에요? 5파전인데. 지금 5번 나오셨는데 예. 최대 라이벌은 자기하고 싸움 아니냐. 선수네. 선수야. 다른 사람 이름 얘기해주는 순간 안 걸려 드시네. 한번 거명하면 그분 인지도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분 떨어지는 겁니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중에 그렇습니다. 네. 대표는 한 분이지만. 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최고위원 되고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최고위원. 5번 나오셨는데 검색해 보세요. 예. 한 분 대표, 3분 최고위원인데요. 어쨌든 지금 대표 싸움입니다. 아하. 대표 싸움이고 1인 2표입니다. 예. 2표이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입니다. 현장 투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예. 동원 경쟁 없애기 위해서 아하. 부패 선거 없애기 위해서 전부 다 모바일 투표입니다. 현장 투표 없고. 현장 투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30%입니다. 혹시 전화 받으시면. 자, 훈훈하게 시작하는데 잠시 후 의원님들의 난타전 UFC를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 들으면서 민주적인 방송, 소통하는 방송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받습니다. 격려의 문자 좋습니다. 비판의 문자 좋습니다. 모든 문자 다 받아들입니다. 그 견해를 참고해서 우리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자, 안지현님, 하태경 의원님 꼭 당대표 되었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보수의 깃발을 들고 이렇게 격렬한, 격한 응원을 받는 그런 방송이 무슨 방송이라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방송. 예. 참. 봉다리 손발 안 방송. 맞아. 자, 황숙현님,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늘 특징, 휴대폰을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라는 중이라 다 지켜보고 계시며, 김상민님, 표창원 의원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기 싫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김상조, 강경화, 임명파장. 아직 임명 안 했죠? 김상조 임명했죠? 김상조 예 공정거래위원장은 임명됐고요. 예, 강경화.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에 다시 한번 예. 그 임명 동의안에 대한 예. 청문 보고서죠. 청문 보고서에 대한 채택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차만 일단 드라이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2000년에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예.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고요. 2005년에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가 된 상태인데요. 예. 국무총리나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인준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국회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해야 되고요. 예. 나머지 국무위원은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예. 그 검증 결과에 대한 국민 여론들을 감안해서 최종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예. 국회는 청문 보고서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네. 되는 거죠? 네, 국회 각 상임위원회 혹은 예.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친 결과 적격 부적격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면 그 청문 보고서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죠. 적격 혹은 부적격. 네. 청문 보고서가 여야 파행으로 채택 안 되게 되면요. 네, 채택이 안 되면 그 국회의 의사가 전달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은 거의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안 한다. 그러니까 뭐 부적격보다 더 심한 거죠. 사실은 동의 요청이 오게 되면은 네. 원래 20일 이내에 이제 그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때까지 결정을 안 해주면은 청와대에서 보통은 이제 재송부 요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0일 이내 날짜를 지정해서 언제까지 끝내달라라고 예. 하는 요청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금요일 날 요청을 하면서 토요일까지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17일까지. 네, 내일까지 해달라고 한 거고 그 얘기는 토요일까지 송부 요청한 게 다시 오지 않으면은 일요일 날 임명을 강행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6일 날 그러니까 오늘 요청하면서 15일이 시한 만료였고 예. 16일이 그 다음 날이니까 16일 날 송부 요청을 보냈고 날짜를 17일로 지정했습니다. 하루로. 그러니까 네, 보통은 야당 이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약간 강행하겠다. 점잖게 할 때는 닷새 정도를 하죠. 네. 물론 뭐 사례는 이틀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그 정식 절차는 10일. 그렇죠. 10일 이내에 10일 이내. 날짜를 지정하도록. 이내에서 지정하는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이 코앞에 다가와 있고요. 급박한 상황이라는 기다릴 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네. 자, 일단 대통령 아까 소개했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사 검증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국민의당부터 임명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강경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 저는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그 당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한다. 예. 그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도덕성뿐만 아니라 외교장관으로서의 자질이 그걸 상쇄할 만한 자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오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하 비대위원회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혀놓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어난 걸로 전제하고 논평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아하. 지금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밀어붙이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런 거죠. 이제 협치를 이야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들 하고 계시겠지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사실은 뭐 저희들은 대승적이란 말 남이 해주는 거지 이제 저희들이 할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제 장관 임명 재청권자의 인사를 여기서 더욱 막아놓고 멈추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예.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가서 예. 찬성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당론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면은 청와대가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그걸 좀 받아줬으면. 받아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강행을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김성조 후보자 임명했을 때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래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최명길 의원님 네. 돌발 질문. 보는 라디오인데 보이게 이쪽으로 조금 오시면 안 돼요? 어디요? 이쪽으로요? 그렇죠. 아니 그 잘생긴 얼굴 자꾸 가리세요. 정봉주 대표죠. 아, 참. 예, 이 방송국 대표입니다. 의원님만 하겠습니까? 인물에 관한. 자, 하태경 의원님은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었어요. 근데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2주 전이죠. 예, 예. 저희 당을 포함해서 야당 좀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청문회 기간 동안 우리 정치권이 야당이 어떤 메시지를 국민한테 전달할 것이냐. 근데 선택과 집중이 없어요.
전략이 없어요. 예. 메시지 전달 완전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야3당이 다 반대해요. 모든 후보. 어허. 국민들이 볼 때는 모든 후보 다 반대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있는 후보들보다 지금 앞으로 지금 나오는 뭐 안경환 예. 그리고 뭐 김상곤 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을 쭉 다 반대했으니까 저기 예. 반대하면 아니 뭐 그냥 의뢰 반대하는 거겠지 예. 해서 정말 그 악성도 예. 야당의 잘못된 전략 때문에 지금 통과될 수 있다. 어허. 이런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기존의 관성을 지금 깨야 된다. 야당이 국민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게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예. 두 번째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야당 자체만의 기준. 그러니까 예. 청와대 보고 기준을 자꾸 분명히 하라 바꾸라 하지 말고 야당의 기준. 우리는 이런 기준을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직 정치는 심플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점수를 매겼으면 좋겠어요. 점수를 매기겠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럴 경우 뭐 위장 전입 몇 년 이전 거는 뭐 1점, 2006년 이후 거는 뭐 5점 이런 식으로 쭉 매겨가지고 합계해서 50점 이상이 나오면 우리는 반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잖아요 메시지가. 물론 이 기준 자체에 대해서 논박이 있을까요? 논박도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느낌은 근데 왜 나를 당대표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소통하는 방식을 일단 바꾸면 예. 야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것이다. 근데 지금 신뢰가 없습니다. 최명길 의원님, 이 주장에 대해서요. 저는 뭐 사실 개개인에 대해 지금 강경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그 측면이 있고요. 친하세요? 저는 뭐 아주 20년 넘게 뭐 잘 아는 분입니다. 20년 넘게 잘하는 건 우리가 친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뭐 나이가 좀 많으시고요. 7학번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분 처음에 그 국회에 계실 때 국회에도 의전 비서관을 했죠. 네.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 통역을 담당하면서 외교부에 특채돼서 왔고요. 외교부에서 언론인 생활하실 때 많이 접촉을 하셨네요. 네, 많이 봤죠. 네. 또 제가 잘하실 DJ 거 아니에요, 정부 누구보다도. 초기에 그 청와대를 출입할 때 그때 외교부에 소속하고 있으면서 김대중 정부, 예. 김대중 대통령 통역도 했고요. 그 이후에 와서 뭐 외교부에 근무하고 유엔 대사관 공사참사관하고 다시 유엔 국장을 했죠. 그 과정을 쭉 압니다. 예. 네.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략이 실패다. 반대하니까 다 반대하는 거로 들리고 강약이 없고 더 문제가 있는 사람, 덜 문제가 있는 사람 구분을 못하고 있다. 메시지 전달이 실패다. 저는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제 판단하기에는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 두 분의 문제 중에서 예. 강경화 후보자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고요. 예. 이상진 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강경화 후보를 야당에서 왜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한두 개 정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뭐 거론된 주실 수 있을까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이화여고 외고 재단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예. 가족이 딸과 함께 또 가족이 두 차례 걸쳐서 한 달 간격으로 이제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친구의 집이다, 친척의 집이다 했다가 누군지 모른다 했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주민등록에 이제 전입하면서 두 차례 전입하면서 누군지를 모르면서 전입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끝까지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청문위원들이 거짓말 얘기를 하는 문제. 것이고요. 아하.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사실 어머니 봉천동 집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세금 탈루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큰 문제 될 수 있죠, 형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나 이제 논란의 과정에서 더 큰 문제라고 본 게 마지막 자질을 놓고 논쟁이 있었을 때 예. 사드 문제라든지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냐고 했을 때 사실은 솔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몰돼 있어서 아직 현황 파악이 되지 못했다.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뭐 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발언들이 청문위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급박한 현안들을 담당해 나가고 정말 협상자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대표 협상자 아닙니까? 예. 외교장관이라는 게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큰 자질의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은. 네, 우선 저는 하태경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특히 김상조, 강경화 두 분 같은 경우는 상징적이잖아요. 김상조 후보자는 반재벌적 인사다라고 해서 재벌이나 어떤 기득권 그 경제 권력 입장에서는 꼭 낙마시키고 싶어하는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의 흠결은 정말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셨어요. 만약에 정말 타겟을 맞추셨다면. 근데 그렇지 못하셨거든요. 국민 다수는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래? 라는 반응이었고요. 그러다 다시 두 번째 강경화 후보자는 특히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으로부터 강한 그 반대에 직면했던 분인데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과거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최명기 의원님 말씀도 지금 청취자분께서 들으시면 뭐 그 정도 가지고라는 반응이시거든요. 이제까지도. 예. 그다음에 또 특히나 다른 장관 후보자라면 모르겠지만 외교장관 후보자가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을 청문회에서 직접 밝힌다? 그건 정말 패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스스로는 자기의 소신과는 별개로 국가의 정치와 외교와 국제적 지형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정말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이 나온 부분이 일부 계세요. 저희들이 예. 봐도.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화력 집중이 이루어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쪽으로는 감정, 한쪽으로는 차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가 싫어한다? 이러한 후보자에게 너무 지나친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한다, 심하다. 예. 인사권자의 권한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 근데 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세요. 이번에 좀 실수하신 게 부메랑 맞을 짓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하.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국민의 몫이다. 지금 여론은 좋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항상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정치하는 분들에게 여론 그 지지 이런 건 자칫 보면 신기루 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 대통령이 했던 말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아니 지지율 50%가 안 되는데 뭐허. 아마 그때 되면은 어떤 장관이든지 50% 다 안 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어저께인가요? 예. 국민의 몫이다. 판단은 몫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는 완전히 자살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 습관인 것 같아요. 그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있을 때도 예.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의원이었죠. 예.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그랬어요. 어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동 정치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그렇거든요. 청와대에 있으면 청와대 가신 분들 중에 다 공통점이 국회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뭐 화끈하게 안 도와주고 대통령이 되면 국가가 정말 위험하고 국민들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국회는 계속 견제만 딴지만 거는 거예요. 그래서 MB도 여의도 뭐 하기도 싫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았어요. 더 심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보니까 지금 의혹이나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일하고 싶은데 예. 국회는 일 못하게 하는데 이러다 보면 국회 바이패스하고 국민들하고 바로 소통하겠다. 예. 이게 인기가 좋을 때는 가능하지만. 약이지만 인기가 좀 떨어지면 바로 독이 됩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게. 지금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6월 9일 날 한국일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은 32%. 갖추지 못했다고 본 사람이 38%로 조사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며칠 거쳐서 비슷한 조사들이 같은 추세로 나왔는데 6월 12일 날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지금 그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때 찬성이 62% 반대가 30%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청와대에 계속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60.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 설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라고 물었고요. 1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답안지에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강행해야 된다. 이거 반대. 예를 들어서 그건 전두환 대통령 때요. 예, 알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예를 들면서 중요한 내용은 최명길 의원이 함께하고 네네. 계시고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시다가 네네. 광고 때문에 뭐가 들어갔어요? 네네. 민정당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 전두환. 하려고 하나? 전두환. 예. 그 얘기는 딴 게 아니고 이제 그 사회 조사 방법론상 그 설문의 구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임명을 강행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저는 정도를 벗어난 질문이라고 보고요. 예.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 정권 때 이른바 정의사회 구현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정의사회를 구현하자고 하면은 누가 그걸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들어간 설문을 제시하면서 찬반을 묻는 것은 그건 옳은 구성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객관적인 것은 자질을 갖췄다고 보느냐 그렇지 안 왔다고 않느냐. 보느냐라고 물어봐서 38대 32로 나온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인 조사다라고 그 이렇게 보는 거죠.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는데 그 말씀은 동의하는 게 북한 핵을 막을 사드 배치 찬성합니까? 한번 확 높아지는 거. 우리 사드 배치 그 여론조사 할 때 늘 비판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핵을 막을 사드 배치 찬성합니까? 무조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찬성하십니까? 하면 확 떨어지겠죠. 그렇지. 예. 그래서 그 가치가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는 옳지 않다. 자, 그러면 세 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문제를 여론조사로 끌고 가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조사 정치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참고일 뿐이죠. 다만 네. 인사는 그야말로 인사권자의 책임입니다. 아하. 그 인사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해 주시는 것은 사실은 감사한 도움이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걸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인사권자가 그런 부분은 과거의 문제이고 미래의 업무 수행 역량은 충분하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뭐 한 가지만 더. 여론조사 자꾸만 버무려지잖아요.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이고 네. 국회 청문회 보고서도 참고사항은 맞지만 그걸 대놓고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면 야당 속상하죠. 정치하지 말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긴 해요. 좀 근데 좀 이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박수현 대변인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예. 사람인데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청문회는 참고사항이다라고 얘기를 대변인 말이구나. 한 것은 저는 정말 실수를 한 거고 잘못 대통령 얘기한 말은 거라고 옮겼겠죠. 봅니다. 그렇죠. 그냥 그것은 대통령 말은 그런 정말 참고사항은 여론조사 수치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인사청문회 법 절차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는 청문회 절차를 참고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리고 국민이 원하니까 최종 결정자가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예. 아까 하태경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수치를 이제 6개월 후, 1년 후에 해서 어느 장관이든 여론조사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해임시켜야 됩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명도 정말 아까 표창원 의원 말씀대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야당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면은 그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이 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원님.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촛불 집회 이후로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 문자로도 중학교 학생들 많이 옵니다. 물어보는 게 무슨 대학교 2, 3학년 수준으로 물어봐요. 학교에서 벌점 점수가 높으면 다른 학교로 보내는데 국회도 자기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벌점을 부과해서 일명 국회의원 퇴학 조치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아들이 물어본 거네요. 틀린 말은 아닌 듯해요. 우리 의원님들 날카로우시네요. 조금 새겨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청문회 정국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자의 권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과 야당과 협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끝없이 야당과 대화하면서 가야 된다. 양론 들어봤고요.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서울대에서 바꿨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권이 바뀌니까 사망 원인도 바뀌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네. 뭐 사실 진실은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것인데요. 네. 그건 합리적 의심이고요. 다만 서울대 병원 측의 입장은 전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다. 그 절차와 과정들이 또 있었죠. 올 1월 달에 서울대병원 내에 의사윤리위원회가 구축이 됐고요. 그 의사윤리위원회에서 사인 변경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다음에 이에 대한 윤리심사를 거쳐서 이 부분은 의사들끼리 만든 대한의사협회의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게 맞겠다. 이러면서 권고를 했죠. 권고를 하면서 사실은 사인 변경의 결정권은 실제 사인을 결정한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전공이 소위 그 레지던트라고 하는 의사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정말 권한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거든요. 자기의 상관인 백선아 신경외과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이 과장은 여전히 사인을 병사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장의 뜻에 반해서 실제로 사인을 적었던 의사는 외인사로 기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돼서 서울대병원 측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인 변경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담당 레지던트는 외인사로 적고 싶다. 네, 네. 저는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만약에 정권 눈치 보고 바꿨다. 그럼 서울대병원 간판 내려야 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 적어도 서울대 이름으로 뭐 제가 그 동문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은근히 거기서 느닷없는 깔때기가 들어오셔요. 아니 뭐 하여튼 이게 서울대 나왔냐고 물어봤어? 제가 학교는 많이 다녔는데 서울대 여러분 떨어진 사람 앞에서 왜 이런 거야 도대체? 학교는 많이 다녔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판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특별히 아침에 좀 탐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르는 팩트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들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권 눈치 본 게 아니라 레지던트 분이 지도교수 눈치를 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게 뭐예요? 평범한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표창원 의원님도 한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레지던트가 이제 졸업이에요. 더 이상 지도교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해인 거예요. 1년 전에는 지도교수 눈치를 봐서 지도교수의 뜻에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진로가 레지던트 졸업하기 전에는 지도교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의 주종 관계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저는 그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백선아 교수와 레지던트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었어요. 백선아 교수는 병사라고 생각을 했고 이 레지던트는 외인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 사인을 한 사람이 레지던트예요. 백선아 교수가 아니고 사인을 한 사람은 레지던트인데 레지던트가 1년 전에도 내가 총대를 매겠다. 나 의사 안 해도 좋으니까 총대를 매겠다. 레지던트 졸업 안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 전에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의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백선아 교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자 그러면서 사실은 정답을 다 얘기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내부자로 들은 이야기인데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거죠. 정보 보고를 들었는데 진짜 이게 맞는 건지. 그렇죠. 저희는 사실 이 사건 초기부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그 아주 긴밀하게 국회의원이셨죠? 깜빡했어. 사건 초기부터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최초에 그 2015년 11월 14일 날 백남기 농민이 이제 쓰러지시고 바로 응급실로 실려 가셨잖아요. 그 당시에 백선아 교수의 말씀은 그 가족들 분들께 가망이 없다. 그러므로 추가 치료보다는 요양 등의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게 녹음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질 않아요. 증인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연명 치료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결국은 그 법의학이나 또는 대한의사협회 매뉴얼이나 전부 이 경우에는 외인사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시간을 끌면서 최초의 사고와 죽음 사이의 관계를 상당히 옅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입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병, 신부전증,
으로 인해서 발생한 병사다라고 이제 무리하게 그 사인을 내렸던 것이 큰 문제가 됐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일반 국민들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할 거라고 봐요. 예. 아까 그 레지던트와 그 지도교수 사이의 문제라고 봤지만 저는 그러면 백 교수는 의사 양심에 따라서 이걸 병사라고 병사라고 했겠냐? 받겠느냐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백수라는 또 위에 누군가의 눈치를 봤다. 이 사건은 제가 서울대 병원장이 임명되는 그 과정을 좀 압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저랑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사실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배제되기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죠? 깜깜하겠어요. 그랬는데 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대 병원 치욕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욕 사건. 기관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유서대필 사건 같은 거 필적 감정 잘못하면 국가수가 개망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유라 사건으로 그 백년사학 이화여대가 완전히 실추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놓고 서울대 병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치욕을 당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봐야 되고요. 이거 진상규명 그리 어렵지도 않다고 봐요. 조금 어려워요. 지금 하신 말씀이. 네. 치욕 사건이면 결국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물론이죠. 백 이거는 교수가 병사라고 했다? 근데 병원장과의 관계를 봐야 병원장.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예. 합리적 의혹입니다. 예,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서울대 병원장이 최순실 청문회 때 나왔습니다. 예. 서창석 원장 뭐 다 예.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최순실 인사 맞습니다. 서창석 원장은. 그래서 이 논리를 예. 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서창석 원장이 최순실 인사고 예. 그래서 서창석 원장이 외압을 받았고 서 원장이 그 백선아 교수한테 예. 다시 외압을 줬고 넣고 그래서 백선아 교수가 자기의 양심을 팔아서 외인사를 병사로 바꾸었다 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리적 의심이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전문가들의 판단을 너무 정치적으로 또 재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백선아 교수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 좀 돌팔이 의사였다면 백남기 예. 백남 그분이 연명하는 것도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아하.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의사 분들한테 물으니까. 실력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몇 개월 더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력은 9개월. 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대요. 그 말은 프라이드가 강한 분이라는 거죠. 사실 당시에 얼마나 압력이 강했습니까?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서창석 원장 임기제인데 그 외압을 받아서 했을까? 라고 하는 역의 의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조사를 해서 예. 그래야 다 명예가 어떤 분은 불명예가 안 씌워질 수도 있고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 의원님 그런데 서울대 의대 권위자인가 맞거든요. 백선아 교수를 가르쳤던 이윤성 교수는 같이 기자회견할 때 그 장면 다 기억나시잖아요. 백선아 교수가 발언할 때 옆에서 절레절레 흔들면서 결국 이윤성 교수는 백선아 교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 거예요? 학문적으로 겸허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제가 친북 NL 운동하다가 이거 잘못됐다. 저는 공개적으로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 많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세계에서는 본인이 훌륭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세계에서는 예. 자기가 실수했던 어쨌든 한번 결론 내린 거를 뒤집어 엎기가 아니 그것도 보세요. 지금 청와대 그 5대 원칙 이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정해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바꾸잖아요. 장단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선아 교수가 의도적으로 외압을 받고 했는지 아니면 초기 오판으로 왜냐하면 자기는 살렸잖아요. 살렸으니까 연명 치료가 가능했으니까 당시 죽었을 때는 애매했을 본인 판단에는 근데 이제 실수를 한 건데 뒤집어 엎기는 조금 힘들어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견해 듣겠습니다. 김재강님 의료계 학연 지원 심각하게 따져요. 졸업한다고 과연 그런 용기가 찍히면 발 못 붙이는 곳이 의료계예요. 무척 폐쇄 곳인데 쩝. 자 속보 들어왔습니다. 11시 일기에서 폭염주의보 발생했습니다. 노약자 외출하는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네. 경찰 출신의 네. 프로파일러 네.
표창원 교수님. 네. 여튼 교수 입장에서 예. 경찰 반성할까요? 사과할까요? 만약에 외압을 줬으면 주체가 어딜까? 경찰일까? 아마 경찰 범위를 넘어설 테고요. 경찰은 경찰대로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사과 반성은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미 사과의 시효를 놓쳤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살아계실 때 입원하셨을 때 뭐 법적 책임 여부는 변론으로 치고요. 예. 일단 어쨌든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로 인해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네. 유감 표명 내지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문병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인간적 도리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예. 처음에 그 물대포 직사를 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사과를 그토록 거부했는지 예.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다 밝혀져야 합니다. 예. 그런데 최 의원님 사건 직후에 네. 이제 백 씨 가족이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고발했어요. 근데 검찰이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 중에. 이건 또 뭐예요?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 우리 청취자분들 모른대요. 왜 그런지. 이게 사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금방 알지만 그 당시 이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병원에 가서 뭐 계속 그 활동을 하고 하셔서 가까이서 보셨겠지만 예. 그 부검의 과정이라든지 장례 절차 과정이라든지 이런 때 경찰 차원을 훨씬 넘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은 금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봐도. 그건 뭐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고 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다각적으로 청와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하 의원님, 아까 조사해야 된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백남기 농민 어르신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 처음서부터. 이런 요구도 많거든요. 근데 뭐 재수사란 말이 틀렸죠. 수사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사도 안 했어요? 수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오늘 대표 나가면서 스트레스가 좋아졌어요. 사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쓴소리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첫 단추가 약간 바람이 빠졌어요. 김샜어요. 그 뭡니까 돈봉투 예. 사건 뭐 굉장히 큰 게 있을 것처럼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났잖아요. 별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건은 왜 검찰이 1년 몇 개월 동안을 끌고. 안 했느냐. 그리고 경찰도 자체 감찰하다가 그만뒀죠. 그죠?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나 예. 계기가 되는 것을 잘 선택해야 개혁도 힘을 받는다. 근데 뭐 지난번에 뭐 국방부 보고 예. 이것도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래서 국방부 개혁 필요합니다. 근데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는 김센 거예요, 거기도. 근데 요건은 검찰 개혁의 계기로 철저하게 예. 그 권력 내부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실제 외압은 저는 여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저 더 높다고 봅니다. 서울대 병원보다도 여기 훨씬 높다. 그리고 예.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훨씬 더 기여한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특별히 외압을 가하지 않아도 알아서 안 했을 겁니다. 바람 불기 전에 저절로 눕는다. 누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이걸 했을 때 구체적으로 진행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까? 근데 다만 과거 박종철 군 사건과 비교해봐도 검찰 내부에서 일선 검사는 수사를 강하게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차장부장 올라가면서 그렇죠. 뭔가 메시지가 나오고 그 메시지의 근거는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네네. 세 당이 다 합의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사하세요. 예.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네. 자, 그런데 아주 이제 좀 안 좋은 사건인데 정치적 증오 범죄. 이건 예. 또 프로파일러 출동해야 돼. 미국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범인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샌더스의 열혈 지지자. 네. 광팬. 네. 이렇게 알려졌죠. 정치적 증오 범죄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은데 범인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물은 뒤에 50발 이상 난사해서 5명이 총살을 입었고 공화당 원내 총무 서열 3위죠. 스티브 스컬리스 하우너는 중태에 빠져 있고
좀 섬뜩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네, 섬뜩하기도 하고요. 정치적 증오인데. 예, 문제는 사실 이런 사건이 노르웨이에서도 있었고 예. 얼마 전 영국도 브렉시트 파동 중에 노동당 여성 의원이 피살을 당했고요. 그렇죠. 이건 꼭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냐 우파 좌파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것을 표방하고 내세우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 자신 개인의 문제, 자존감의 하락, 열등감,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예. 그런 정치 이념, 정치 지도자, 정당에다가 지나치게 과잉 의존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외인화해가지고 그런 상대방 적이라고 여겨지는 대상자에게 이런 지나친 폭력과 테러를 퍼붓는 거죠. 근데 그런 위험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극단주의를 갖고 있는 정치 이념을 떠나서 분들이 보여요. 다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다행인 것이 총기 소지 휴대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총기 대신에 문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상 인터넷에서 주로 많이 제가 표출되고 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역시 명진행자십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예. 그 뭐 집회 과정에서 뭐 야구방망이도 등장하고 또 폭력 선동도 등장하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징후인데 예. 여기서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치고 더 이상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오범죄는 사실 이제 그 카이사르도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총 맞아 죽은 거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라고 하는 무대에서 어떤 보복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위해를 가하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걸 이제 사회적인 건강한 비판 세력들이 그걸 이제 통제를 해주고 그 비판을 가해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제어가 되는 건데 예. 그런 게 깨지면은 그런 이 극단적 범죄들이 횡행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정치 선진국입니다. 아하.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도 극단 양극화, 정치 예. 양극화, 극단 정치가 미국보단 덜하죠. 미국 훨씬 심각합니다. 예. 정치 우리도 이제 양극화가.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가지 말고 극복 좀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그냥 정치쇼에 자주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이게 우리 옛날에 온라인으로 싸우다가 현피 뜨자 그러죠. 나와 싸워.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자 폭탄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신사적인데 예. 이 부분에 문자 폭탄 신사라고 아니, 하는 이 말씀입니다. 건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문자 참여 이제 문자 저는 참여. 비교적으로 예. 그렇죠. 저는 정치인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양해하는데 예. 판사와 기자한테 쏟아지는 거는 이건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아. 요즘 기자들도 다구리 엄청 당해요. 다구리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전문 용어 막 나와 이제 연피에다가 다구리 해야 아니, 그 언론이 독립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도 법안 발의하려고 그래요. 예. 판사한테 지금 막 엄청난 협박하는 거는 가중처벌 법안 발의해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치인한테만 문자 폭탄 보내시고요. 알겠습니다. 기자 판사는 삼가해 주십시오. 자, 정수진님, 표 의원님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 기분이에요. 자, 1198님 오늘 젠틀 의원님 세 분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끝났나 의원님들 보죠? 모시고요.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의원님들 모시고 끝날 때 꼭 20, 30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라 라고 하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최원님 석 이제 끝나는 겁니까? 예, 끝나는 겁니다. 20초 시간 있어요. 아, 예. 하여튼 뭐 좀 전에 나온 말이니까요. 문자 폭탄은 이제 정말 많이들 받아보셨겠지만 그 받는 순간에는 정말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예. 정말 읽고 싶지 않지만 또 한 번씩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무 주제나 마무리 발언하시면 됩니다. 네, 뭐 저희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언론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전한 비판 많이 주시고요. 예. 다만 꼭 해야 될 것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폭탄 아니고 세례를 많이 받으셨죠? 네, 문자 사례를 전 사랑합니다. 저한테는 얼마든지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지금 아니, 뭐, 요번에 뭐 준비하잖아요. 그런 얘기만 맞습니다. 하라고. 제가 출마 선언을 하겠습니다. 당대표 출마한 이유가 네. 이 대한민국 조금 더 나가면 증오의 정치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지사가 청와대를 주사파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득세하면 결국은 서로 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바른정당 국민의당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중간을 강화해야 되고요. 예. 제가 정말 증오로 가지 않게 예. 서로 화해하고 평화로 갈 수 있게 이번에 당대표 나왔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아니, 하 의원님이 무슨 당인지 바른정당 모르니까요. 하태경입니다. 모바일로 하는 거랍니다. 예, 모바일 투표입니다. 모바일 투표. 모바일 투표를 우리 당원님들 모바일 투표고요. 예.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전화 갑니다. 또 후보 다른 후보 누구 있어요? 저하고 하태경과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얘기 안 하시네. 자,
오늘 여의도를 대표하시는 빅마우스 젠틀한 분들 모시고 다음 주 여의도 UFC는 공개 방송으로 진행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정말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이 나온 부분이 일부 계세요. 저희들이 예. 봐도.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화력 집중이 이루어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쪽으로는 감정, 한쪽으로는 차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가 싫어한다? 이러한 후보자에게 너무 지나친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한다, 심하다. 예. 인사권자의 권한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 근데 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세요. 이번에 좀 실수하신 게 부메랑 맞을 짓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하.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국민의 몫이다. 지금 여론은 좋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항상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정치하는 분들에게 여론 그 지지 이런 건 자칫 보면 신기루 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 대통령이 했던 말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지지율 50%안 되는데 뭐허. 아마 그때 되면은 어떤 장관이든지 50% 다 안 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어저께인가요? 예. 국민의 몫이다. 판단을 몫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는 완전히 자살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 습관인 것 같아요. 그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있을 때도 예.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의원이었죠. 예.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그랬어요. 어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동 정치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그렇거든요. 청와대에 있으면 청와대 가신 분들 중에 다 공통점이 국회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뭐 화끈하게 안 도와주고 대통령이 되면 국가가 정말 위험하고 국민들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국회는 계속 견제만 딴지만 거는 거예요. 그래서 MB도 여의도 뭐 하기도 싫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았어요. 더 심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보니까 지금 의혹이나 얼마나 충분하겠습니까? 일하고 싶은데 예. 국회는 일 못하게 하는데 이러다 보면 국회 바이패스하고 국민들하고 바로 소통하겠다. 예. 이게 인기가 좋을 때는 가능하지만. 약이지만 인기가 좀 떨어지면 바로 독이 됩니다. 내가 한 예. 가지만 더 예. 덧붙이게 지금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6월 9일 날 한국일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얘기한 사람은 32%. 갖추지 못했다고 본 사람이 38%로 조사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며칠 거쳐서 비슷한 조사들이 같은 추세로 나왔는데 6월 12일 날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예. 지금 그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때 찬성이 62% 반대가 30%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청와대에 예. 계속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60.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 설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라고 물었고요. 1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답안지에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강행해야 된다. 이거 반대. 예를 들어서 그건 전두환 대통령 때요. 예, 알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예를 들면서 중요한 내용은 최명길 의원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시다가 네네. 광고 때문에 뭐가 들어갔어요? 네네. 민정당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전두환. 예. 그 얘기는 딴 게 아니고 이제 그 사회조사 방법론상 그 설문의 구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임명을 강행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극한 무한 토론 투쟁. 아하, 내가 만들고도 멋있어요. 자, 각 당 대표 의원들의 즐거운 수다와 난상 토론이 함께하는 여의도 UFC 시간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경화 외무장관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여의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급속 냉동 상태죠. 자, 지금 여의도에서 막 달려오신 이분들 생각은 어떤지, 견해는 어떤지, 인간적인 입장은 어떤지, 정치적 입장은 어떤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손은 들어주세요. 보는 라디오예요. 그렇죠. 고릴라로 보니까 재밌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죠? 하트를 날려드립니다. 자,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방송 오래 하신 분이어서 역시 세련돼. 이제 앞으로 못 볼 것 같아요. 당대표 되면. 예, 기호 2번 하태경입니다. 예, 소개도 안 하는데 나와요. 하태경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하태입니다. 예. 어디에 무슨 정당? 바른정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이에요? 중요한 이거 아직도 모르는 분들 있어요. 아이, 그럼요. 바른정당입니다. 제 눈높이를 딱 보면 이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신보수가 아니라 신보수입니다. 자, 그런데 하태경 의원님, 당내 전당대회죠? 예, 맞습니다. 전당대회가 며칠이에요? 26일입니다. 6월? 예, 지금 다음 주인가요? 얼마 며칠 안 남았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야, 보통 전당대회면 들썩들썩한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이 진행하죠? 지금 숙제입니다. 예. 관심 받는 게 지금 최고 목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그 당 홍보하고 우리 전당대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번 하세요. 자유한국당 깨하려고 나왔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쪽팔려 죽겠습니다. 보수. 자랑스러운 보수. 부끄럽지 예. 않은 보수. 예. 이번에 젊은이들한테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보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정치쇼 자주 나와야 되는데. 정봉주 정치쇼에 하는 거 봐서. 예. 그가 아니고 자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라이벌을 이렇게 거명해 주셔야 돼 흥행몰이가 되잖아요. 그럴까요? 최대 라이벌. 예. 몇 파전이에요? 5파전인데. 지금 5번 나오셨는데 예. 최대 라이벌은 자기하고 싸움 아니냐. 선수네. 선수야. 다른 사람 이름 얘기해주는 순간 안 걸려드시네. 한번 거명하면 그분 인지도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분 떨어지는 겁니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중에 그렇습니다. 네. 대표는 한 분이지만. 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최고위원 되고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최고위원. 5번 나오셨는데 검색해 보세요. 예. 한 분 대표, 3분 최고위원인데요. 어쨌든 지금 대표 싸움입니다. 아하. 대표 싸움이고 1인 2표입니다. 예. 2표이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입니다. 현장 투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예. 동원 경쟁 없애기 위해서 아하. 부패 선거 없애기 위해서 전부 다 모바일 투표입니다. 현장 투표 없고. 현장 투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30%입니다. 혹시 전화 받으시면. 자, 훈훈하게 시작하는데 잠시 후 의원님들의 난타전 UFC를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 들으면서 민주적인 방송, 소통하는 방송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받습니다. 격려의 문자 좋습니다. 비판의 문자 좋습니다. 모든 문자 다 받아들입니다. 그 견해를 참고해서 우리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자, 안지현님, 하태경 의원님 꼭 당대표 되었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보수의 깃발을 들고 이렇게 격렬한, 격한 응원을 받는 그런 방송이 무슨 방송이라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방송. 예. 참. 봉다리 손발 안 방송. 맞아. 자, 황숙현님,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특징, 휴대폰을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라는 중이라 다 지켜보고 계시며, 김상민님, 표창원 의원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기 싫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김상조, 강경화 임명파장. 아직 임명 안 했죠? 김상조 임명했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명됐고요. 예, 강경화.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에 다시 한번 예. 그 임명 동의안에 대한 예. 청문 보고서죠. 청문 보고서에 대한 채택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차만 일단 드라이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2000년에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예.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고요. 2005년에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가 된 상태인데요. 예. 국무총리나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인준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국회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해야 되고요. 예. 나머지 국무위원은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예. 그 검증 결과에 대한 국민 여론들을 감안해서 최종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예. 국회는 청문 보고서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네. 되는 거죠? 네, 국회 각 상임위원회 혹은 예.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친 결과 적격 부적격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면 그 청문 보고서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죠. 적격 혹은 부적격. 네. 청문 보고서가 여야 파행으로 채택 안 되게 되면요. 네, 채택이 안 되면 그 국회의 의사가 전달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은 거의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안 한다. 그러니까 뭐 부적격보다 더 심한 거죠. 사실은 동의 요청이 오게 되면은 네. 원래 20일 이내에 이제 그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때까지 결정을 안 해주면은 청와대에서 보통은 이제 재송부 요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0일 이내 날짜를 지정해서 언제까지 끝내달라라고 예. 하는 요청을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금요일 날 요청을 하면서 토요일까지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17일까지. 네, 내일까지 해달라고 한 거고 그 얘기는 토요일까지 송부 요청한 게 다시 오지 않으면은 일요일 날 임명을 강행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6일 날 그러니까 오늘 요청하면서 15일이 시한 만료였고 예. 16일이 그 다음 날이니까 16일 날 송부 요청을 보냈고 날짜를 17일로 지정했습니다. 하루로. 그러니까 네, 보통은 야당 이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약간 강행하겠다. 점잖게 할 때는 닷새 정도를 하죠. 아. 네. 물론 뭐 사례는 이틀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그 정식 절차는 10일. 그렇죠. 10일 이내에 날짜를 지정하도록. 이내에서 지정하는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이 코앞에 다가와 있고요. 급박한 상황이라는 기다릴 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네. 자, 일단 대통령 아까 소개했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사 검증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국민의당부터 임명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강경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 저는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그 당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한다. 예. 그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도덕성뿐만 아니라 외교장관으로서의 자질이 그걸 상쇄할 만한 자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오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하 비대위원회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혀놓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어난 걸로 전제하고 논평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아하. 지금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밀어붙이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런 거죠. 이제 협치를 이야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들 하고 계시겠지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사실은 뭐 저희들은 대승적이란 말 남이 해주는 거지 이제 저희들이 할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제 장관 임명 재청권자의 인사를 여기서 더욱 막아놓고 멈추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예.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가서 예. 찬성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당론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면은 청와대가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그걸 좀 받아줬으면. 받아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강행을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김상조 후보자 임명했을 때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렇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최명길 의원님, 네. 돌발 질문. 보는 라디오인데 보이게 이쪽으로 조금 오시면 안 돼요? 어디요? 이쪽으로요? 그렇죠. 아니, 그 잘생긴 얼굴 자꾸 가리세요. 정봉주 대표죠? 아, 참. 예, 이 자, 방송국 대표입니다. 의원님만 하겠습니까? 인물에 관한. 자, 하태경 의원님은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었어요. 근데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2주 전이죠? 예, 예. 저희 당을 포함해서 야당 좀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청문회 기간 동안 우리 정치권이 야당이 어떤 메시지를 국민한테 전달할 것이냐. 근데 선택과 집중이 없어요. 전략이 없어요. 예. 메시지 전달 완전히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야3당이 다 반대해요. 모든 후보. 어허. 국민들이 볼 때는 모든 후보 다 반대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있는 후보들보다 지금 앞으로 지금 나오는 뭐 안경환 예. 그리고 뭐 김상곤 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을 쭉 다 반대했으니까 저기 예. 반대하면 아니 뭐 그냥 의뢰 반대하는 거겠지 예. 해서 정말 그 악성도 예. 야당의 잘못된 전략 때문에 지금 통과될 수 있다. 어허. 이런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기존의 관성을 지금 깨야 된다. 야당이 국민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게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예. 두 번째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야당 자체만의 기준, 그러니까 예. 청와대 보고 기준을 자꾸 분명히 하라, 바꾸라 하지 말고 야당의 기준. 우리는 이런 기준을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직 정치는 심플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점수를 매겼으면 좋겠어요. 점수를 매기겠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럴 경우 뭐 위장 전입 몇 년 이전 거는 뭐 1점, 2006년 이후 거는 뭐 5점 이런 식으로 쭉 매겨가지고 합계해서 50점 이상이 나오면 우리는 반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잖아요, 메시지가. 물론 이 기준 자체에 대해서 논박이 있을까요? 논박도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느낌은 근데 왜 나를 당대표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소통하는 방식을 일단 바꾸면 예. 야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것이다. 근데 지금 신뢰가 없습니다. 최명길 의원님, 이 주장에 대해서요. 저는 뭐 사실 개개인에 대해 지금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그 측면이 있고요. 친하세요? 저는 뭐 아주 20년 넘게 뭐 잘 아는 분입니다. 20년 넘게 잘하는 건 우리가 친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뭐 나이가 좀 많으시고요. 7학번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분 처음에 그 국회에 계실 때 국회에도 의전 비서관을 했죠. 네.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 통역을 담당하면서 외교부에 특채돼서 왔고요. 외교부에서 언론인 생활하실 때 많이 접촉을 하셨네요. 네, 많이 봤죠. 예. 또 제가 잘하실 DJ 거 아니에요, 정부 누구보다도. 초기에 그 청와대를 출입할 때 그때 외교부에 소속하고 있으면서 김대중 정부, 예. 김대중 대통령 통역도 했고요. 그 이후에 와서 뭐 외교부에 근무하고 유엔 대사관 공사참사관하고 다시 유엔 국장을 했죠. 그 과정을 쭉 압니다. 예.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략이 실패다. 반대하니까 다 반대하는 거로 들리고 강약이 없고 더 문제가 있는 사람, 덜 문제가 있는 사람 구분을 못하고 있다. 메시지 전달이 실패다. 저는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제 판단하기에는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 두 분의 문제 중에서 예. 강경화 후보자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고요. 예. 이상진 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강경화 후보를 야당에서 왜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한두 개 정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뭐 거론된 주실 수 있을까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이화여고 외고 재단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예. 가족이 딸과 함께 또 가족이 두 차례 걸쳐서 한 달 간격으로 이제 전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친구의 집이다, 친척의 집이다 했다가 누군지 모른다 했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주민등록에 이제 전입하면서 두 차례 전입하면서 누군지를 모르면서 전입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끝까지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청문위원들이 거짓말 얘기를 하는 문제. 것이고요. 아하.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사실 어머니 봉천돈 집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세금 탈루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큰 문제 될 수 있죠, 형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나 이제 논란의 과정에서 더 큰 문제라고 본 게 마지막 자질을 놓고 논쟁이 있었을 때 예. 사드 문제라든지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냐고 했을 때 사실은 솔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몰돼 있어서 아직 현황 파악이 되지 못했다.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발언들이 청문위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급박한 현안들을 담당해 나가고 정말 협상자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대표 협상자 아닙니까? 예. 외교장관이라는 게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큰 자질의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은. 네, 우선 저는 하태경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특히 김상조, 강경화 두 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상징적이잖아요. 김상조 후보자는
재벌적 인사다라고 해서 재벌이나 어떤 기득권 그 경제 권력 입장에서는 꼭 낙마시키고 싶어하는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의 흠결은 정말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셨어야 해요. 만약에 정말 타겟을 맞추셨다면. 근데 그렇지 못하셨거든요. 국민 다수는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래? 라는 반응이었고요. 그러다 다시 두 번째 강경화 후보자는 특히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으로부터 강한 그 반대에 직면했던 분인데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과거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최명길 의원님 말씀도 지금 청취자분께서 들으시면 뭐 그 정도 가지고라는 반응이시거든요. 이제까지도. 예. 그다음에 또 특히나 다른 장관 후보자라면 모르겠지만 외교장관 후보자가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을 총론에서 직접 밝힌다? 그건 정말 패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스스로는 자기의 소신과는 별개로 국가의 정치와 외교와 국제적 지형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